전 당연히 있죠. 그 이제 장녀로서 K 장녀로서 동생을 돌봐야 한다, 뭐 챙겨라, 뭐 이런 것들. 저는 저희 가족 앞에서 제 감정을 드러낸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거 있잖아요. 오즈의 마법사에 그 심장이 없는 깡통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자꾸 얘기를 하면 네. 두고 온 당신의 계절이 마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선유도 독서 계절의 호스트 지완 이씨입니다. 이제 오늘은 지완님께서 좀 아련하게 문장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진짜 아련했어요. 네. 지난 시간에는 삼각관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였다면 오늘은 조금 더 조용하게 남아있는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책을 정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읽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출연자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원년 멤버부터 소개하면은 추억 속에 두고 온 여름밤의 꿈이라는 문장처럼 감성적인 미소. 안녕하세요. 두고 온 여름처럼 감성 넘치는 미소입니다. 준비해봤어요 한번. 더위는 싫지만 감성은 좋아하는 수리님. 안녕하세요. 네, 무더운 여름을 싫어하는 수리입니다. 따라해야지. 오늘 회사 여의도에서 오셔가지고 네. 네, 저희 또 이 모임을 위해서 오늘 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해요. 네. 네, 좋은 모임이라서 제가 휴가를 내고 또 참석해서. 그러니까 귀중한. 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책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혜나 작가님의 두고 온 여름이라는 책은 부모님의 재혼으로 가족이 된 두 인물의 시간과 관계를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읽다 보면은 특정 큰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작은 일들이 점점 쌓여서 감정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그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좀 작가님 소개를 한번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작가의 말에서 인용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리한 발톱으로 문장을 닫고 너른 시선으로 사회의 아픔을 포착하며 열린 귀로 멀리 떨어진 이들의 이야기까지 경청하고 싶다. 2025년 봄 성혜나. 한국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투표에서 1위에 선정된 훌륭한 작가님. 그래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 저희 담당 PD도 그래서 아마 이걸 고르지 않았나. 이 책의 메인 줄거리를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부모님의 재혼으로 가족이 된 두 인물이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완전히 가까워지지 못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따라가는 소설입니다. 저는 읽으면서 뭔가 재하와 기하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이들의 타이밍이 어긋나는 느낌이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동화 같지 않고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기하, 재하 둘이가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해서 같은 시선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부분이 재밌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떠한 순간이 다 누구에게나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다. 뭐 시선에 대한 어쨌든 좀 차이. 읽다 보면은 사건보다 또 인물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방식과 침묵이 저는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제목이 되게 상징적으로 느껴졌었는데요. 이게 두고 온 여름이라는 말이 이게 진짜 그 계절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나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았던 그 관계들을 좀 의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그런 관계들도 생각나기도 하고 좀 묘하게 좀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단어가 되게 문장이 과하게 설명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읽는 사람이 자기 경험을 떠오르게 하는 것 같다라는 게 있어서 저는 맞고 틀렸다, 옳고 그름보다는 그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자 마음속에 남아있는 계절에 대한 얘기를 떠올리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트 2 인상 깊었던 문장. 오늘 이 책은 이게 드라마틱한 전개는 없는데 그래서 좀 깊고 잔잔하게 떠올리는 장면들이 각자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래, 각자 인상 깊었던 문장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니면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132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런 문장이 있어요. 창밖을 보았다. 버스는 탄천교로 들어서고 있었다. 아무것도 두고 온 게 없는데 무언가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능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다. 이 문장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이때가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조금 어른이 된 후에 기하랑 재하가 만나서 다시 만나지 못할 걸 알면서 의미 없는 명함을 주고 떠나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기약 없는 헤어짐을 하는데 이 페이지를 딱 읽었을 때 제 뭔가 마음의 씁쓸함이 이 문장에 딱 나타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고 온 게 없었는데 뭔가 잃어버린 것 같다는 그 기분을 제가 같이 느껴서 전 뭔가 더 이 문장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담백하게 적어놓은 게 너무 이래서 성애나 작가님이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저는 느꼈습니다. 되게 멋진 문장들이 많아서 맞아요. 이제 89페이지에 네, 제하 부분인데 언젠가 또 우리는 그것을 펼치겠지요. 우리 삶에서 가장 돌아가고 싶은 한 순간을 그리면서요. 잘 지내시냐, 건강하시냐,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이들에게 닿지 못할 안부 인사를 보내며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 사진과 카메라라는 어떤 매체를 가지고 향수를 되게 잘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진을 저희가 사실 많이 찍지만 실제로 그걸 다시 꺼내보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쩌다 한번 꺼내봤을 때 그때의 기억이 다시 나는 것처럼 남아있으면은 언젠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나고 또 그런 그리움을 사진이라는 걸 통해서 표현한 게 되게 인상 깊었어가지고 그런 전체적인 주제랑 책의 내용과도 맞닿아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문장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사진 좋아하시잖아요. 또. 네, 전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사진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뭔가 느끼는 게 좀 달랐겠다. 저도 제하 부분인데 74페이지인데요. 저는 사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 기하와 재하의 관계에 있어서 오가는 얘기들은 참 좋았고, 다만 제가 이 포인트를 뽑은 이유는 성애나 작가의 표현력이 아주 진짜 탁월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뽑았는데요. 한 말을 하고 또 하다 어머니는 돌연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제게 등을 진 채 어머니는 한참 울었습니다. 고여있던 것을 흘려보내듯 잠잠히. 어떤 울음이 안에 있던 것을 죄다 개어내고 쏟아낸다면 어떤 울음은 그저 희석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농도를 묽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요. 이 문단이 이 슬픔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1차원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의 울음도 있다. 라고 맞아요. 느껴지면서 오히려 어머니의 슬픔이 더 많이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더 크게 와닿았어서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동안 뭔가 안 흘리던 눈물이 이제 이 사건 대학교 갔을 때 그걸 통해서 이제 와르르 나온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들어서 읽으신데 저 약간 소름. 그래요? 그래요? 너무 좋았어요. 단어를 적절하게 잘 네. 쓰고 되게 안 쓰는 단어도 되게 많이 아삼육. 그러니까 네, 그런 네. 단어들도 막 쓰고 그래서 저 이거 단어도 한번 찾아봤어요. 막 한자 용어를 그러니까. 많이 쓰더라고요. 그 표현들이 좀 특이한 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식을 뽐내기 위한 한자를 썼으면 좀 거북했을 것 같은데 읽을 맞아요. 때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거에 맞게끔 몇 단어들을 좀 쓰는 거 보고 그냥 이렇게 많이 쓰고 퇴고하셨던 분이겠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저도 해야 되죠. 58페이지인데 전 비정에는 금세 익숙해졌었지만 다정에는 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실 반대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정에는 금세 익숙해지는데 비정에는 좀 그럴 수 없었.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통의 관계를 다 그렇게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이걸 약간 역설적으로 한 건지 반어법으로 한 건지 전체 톤을 그냥 딱 잡아주는 것 같아서 저 문장이 계속 뇌리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골라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약간 재하 부분이랑 기하 부분에서의 문체의 차이가 저는 좀 느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정말 딱 기하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말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또 재하의 시점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정말로 쓴 것처럼 왜냐면 어쨌든 둘 다 한 사람이 쓴 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말투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걸 되게 오래 쓰셨대요. 뒤 인터뷰를 맞아. 보니까 네. 되게 간극을 두고 이제 쓰셨다는데 그것도 한 몫을 뭔가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꾹꾹 눌러 담은 느낌. 다 같이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잘 쓰신 거지. 네. 글로 마음을 전달한 거니까. 발제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당신의 발제에
투표하세요. 감사해요, 수리님. 저희가 사전에 책을 다 읽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궁금했거나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 한 가지를 미리 뽑아왔습니다. 오늘 발제문은 이스님께 됐네요. 발제 한번 읽어주세요. 네, 발제 읽겠습니다. 기하가 새로운 가족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더 노력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은 아니다. 오늘은 약간 토론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입장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먼저 봐볼까요? 네. 저는 아니다. 노력을 전 충분히 했다. 아니다. 더 노력 안 했어도 됐다. 라는 입장. 저는 했어야 된다. 했어요. 네. 전 굳이 아니다. 안 네. 더 사실 반반일 수는 없잖아.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2대2의 기준을 했을 때 저는 한다. 했어야 한다? 더 노력을 했어야 한다. 저는 사실 왜 더 노력했어야 됐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상대방의 노력을 받아들이는 것도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새어머니나 재하나 아버지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재하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뭔가 그래도 이 기하, 새로운 형, 아들이라는 존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름 많이 챙겨주고 잘해주고 신경 써주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기하는 오히려 그걸 좀 거부하고 밀어내는 듯한 태도를 일관적으로 보이는데 더 노력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왜 저걸 안 받아주고 밀어내지? 조금 그래도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이려는 노력 정도는 했으면은 나중에도 후회도 좀 덜 남고 비록 나중에 부부가 갈라서긴 했지만 좀 더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저는 기하 부분을 되게 안타깝게 봤었기 때문에 저는 반문. 저는 기아도 이 나이 때는 어렸던 아이잖아요. 그리고 기아도 기아 나름대로 그 나이대에 맞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물론 어머니한테까지는 그게 뭔가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적어도 재하한테는 처음 만났을 때 이어폰도 떼어주고 땅콩 소스도 이렇게 해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이제 걔 나이대에 그나마 할 수 있는 노력은 한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사실 어머니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뭔가 재하한테 좀 더 어쨌든 새로운 가족이니까 아버지한테는 재하가 새로운 가족이니까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부모님은 살짝 배제하고 생각했을 때 둘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개입이 조금 더 있어서 오히려 그게 뭔가 걔 마음 조금이라도 열려있던 마음의 문을 더 닫은 거 아닌가. 제 입장은 결론 기아는 본인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형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어리진 않지 않았나요? 저는 제 또래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후반부는 사실 그 대학생이고 군대도 갔다 오고 해서 그 정도 나이면은 솔직히 왜냐하면 마음속에 아예 그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자기도 이렇게 밀어내는 거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또 재하에 대해서도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걸 좀만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했을까라는 부분이 전 조금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속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아의 입장에서 굳이 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제를 봤을 때. 왜냐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주어진 거였잖아요. 부모님의 재혼으로 인해서. 근데 이거에 내가 더 노력을 하고 내가 더 힘을 쓰고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지? 라는 생각이 제일 크게 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나를 너무 과하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잖아요. 그것처럼 그 노력이 싫었던 거지 그 자연스러운 관계가 싫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아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관계들이 있는데 이걸 서로 너무 노력하다 보면 이게 오버 액티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안 맞았었을 것 같아서 굳이 기아 입장에서 더 노력을 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었어요. 저 사실 저 의견에 두 분 의견에 저 부분을 동의해서 사실은 반반이라고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발제에서 이제 하는 말은 더 노력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친구가 뭔가 시니컬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본인이 불만을 토로를 하든 그러니까 상처가 곱는 것보다는 터지고 빨리 아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트러블이 났을 때의 그거를
커버하려는 게 가족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가족끼리 뭐 안 싸울 수 있지만 가끔씩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살다 보면은. 근데 그때 기하의 위치에 있는 자식된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가 나아지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네. 그냥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지난 후회를 할 거면은 저는 그냥 조금 더 노력했어야 된다. 근데 그 나이 때는 할 건 다 했다고 저는 봐요. 네. 새로운 사람, 그냥 친구를 새로 사귀어도 힘든데 음. 가족을 새로 저분이 갑자기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것도 동생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았을 건데 근데 더 노력했어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메인 주제 토크 어떻게 생각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요. 당신은 언제 어른이 되었다고 느꼈나요? 그리고 이유도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가야 되나요? 재밌게 가는 건 예능 욕심 조금 아, 네, 약간 뭐 재밌게 간다면 뭐 두쫑쿠를 내 원하는 만큼 사 먹을 수 있을 때, 현실, 네, 현실. 현실적이다. 뭐 또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때, 그거 아니면 회의에서 화가 나는데 열심히 참을 때, 이 감정을 내가 절제할 어른의 때, 인내심. 내가 감정을 절제할 때 참된 어른으로서 나서지 말아야 된다. 이런. 회의 때 많이 말하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많이 자제해야 돼요. 많이 자제해야 돼요. 답답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참아야 되고. 참을 줄 알 때. 네. 내 감정을 절제할 줄 알 때. 저는 약간 추상적인데 전 아직도 제가 근데 어른이 된 것 같지는 않긴 한데요. 그냥 뭔가 포기해야 되는 걸 알고 이제 놓아줄 수 있을 때 놓을 수 있는 걸 그때가 좀 어른이 되었다. 나 좀 컸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뭐 인간관계라고 생각하면 내가 힘들어도 잡고 있으려고 했던 막 내 사람들로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을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놓아줄 수 있는 거. 무슨 자켓 입고 있을 때 자기 어른 같다고 하죠. 맞아. 그거는 이제 보여지는 거 외적인 거. 조금. 오늘도 약간 어른스럽게 보이게. 안경. 되게 이수님은? 저는 사실 어른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는데 와, 진짜 어른 같다. 진짜 어른 같아. 어른의 정의가 국어 사전에 의하면은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저도 이거에 동의하는 게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으면 그때가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독립했을 때 어른이 됐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딱 독립해서 나 혼자 뭐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하다못해서 가서 전입신고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는 내가 나를 정말 책임지고 모든 걸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낼 때마다 스스로 나 어른 됐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네. 있을 책임이 진짜 어른의 맞아요. 그 키워드인 것 같아요. 꼬리 질문으로 제가 하나 드리면 진정한 어른은 소설 속 그 형제처럼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숨기는 것일까? 아니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일까? 아까 뭐 참는다고 했잖아요. 네. 수리님은 마음을 숨기는 게 어른이다. 제가 진정한 어른이다.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적재적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아와 재아를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웠던 부분은 더 노력을 하지 왜 더 말을 안 했어 이런 부분에서 되게 안타까움이 컸잖아요. 근데 진정한 어른이라면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걸 애둘러서 잘 표현할 수 있고 또 말하지 않아야 될 땐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진정 어른이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솔직하면 또 상처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적재적소에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진정 어른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들으니까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럼 기하가 이제 마지막 일본 간다는 소식 듣고 자기가 뭐 연락처를 바꿨다거나 이런 거를 말을 안 하고 그냥 떠나잖아요. 그냥 그거는 뭔가 적재적소에 말을 안 한 때 어른의 침묵이라고 느끼셨어요, 다들? 그건 그건 그냥 피 아닌가요? 네. 저는 좀 자기가 변변하지 못한 걸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럴싸한 명함으로 보여주고 떠난 게 아닐까. 그리고 재아라는 인물을 그렇게 애정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히려 진짜 애정을 한다면 너 그러면 사실은 나 연락처 이거야. 내가 내 창피함을 무릅쓰고라도 그 사람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없이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더 치우친
그 기아의 모습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기 방어가 워낙 센 네. 사람으로 네, 표현되어 네, 있는 네, 맞아요. 거다 딱 자기 방어. 보니까. 네. 이수님 그러면은 저기 마음을 숨긴다, 솔직한다. 솔직히 말하는 게 더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지금 상황이 초라해도 그거를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재하를 정말로 아끼고 맞아. 계속 만날 생각이 있었다면은 자기 번호를 주는 게 아니라 재하의 번호를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내가 계속 연락할 테니까 번호를 줄 수 있겠니라고 하거나. 그래서 이상적인 어른이란 그래도 책임감을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가지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솔직한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나이 먹을수록. 어른일 때 뭔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더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저는 뭔가 어렸을 때에서 어른이 되었을 때 조금 달라지는 건 좀 마음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렸을 때는 내가 10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했던 거를 이제 어른이 되면 그래도 조금 마음의 방에 여유가 좀 더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모르겠어요. 전 대부분은 다 자신의 마음을 다 숨기고 살지 않나? 대부분. 솔직하게 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던 거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책임이란 단어랑 결국에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듣고 싶었던 거는, 전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전달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또 있으신지. 수리님 저 지환님한테 여쭤보려는데 지환님은 왜요? 없으세요? 어떤 이런 경험? 네. 좀 많죠. 아 그래요? 옛날에는 솔직한 게 최고다라고 생각해서 지지고 볶고 싸우든 다시 보든 말든 그게 아니라 다 얘기했는데, 이제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전하지 못한과 않는의 차이도 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감정이 들면은 얘기하지 않는 걸 선택해요. 근데 저는 그게 괜찮아지는 주기가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1, 2년만 지나도 정말 아무 그런 감정 없이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되면 티, 네, 완전 완전 티. 티예요. 아 사실 나 그때 그랬어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전하지 못한 마음은 없었다고 그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제. 수리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전하지 못한 마음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까? 이수님은 사라질 수 있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미안함과 부채감 이런 것들은 인생을 그냥 살다가 한 번씩은 뭔가 되게 쓱 생각나고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저도 같은 입장인데 저는 전하지 못하더라도 그게 아쉬움과 미련이 돼서 남아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 걸. 그게 못하니까 쟤를 볼 때마다 자꾸 생각나. 약간 마음이 자꾸 동해. 맞아. 그러면 내가 그때 전하지 못해서 이 마음이 더 내가 열어보지 않았던 판도라의 상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궁금하니까 이 마음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걸 뭔가 더 그냥 그때 깔끔하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벽을 치거나 내가 마음이 다치지 않았을 텐데 그냥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밑에 그 꼬리실문으로 감정을 말하지 않아서 그 관계가 유지된 적이 있나, 아니면 더 멀어졌다고 느끼는 게 있나. 저는 감정을 말하지 않아서 유지되는 게 더 많죠. 그냥 나 안 좋은 감정을. 도대체 감정을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길래 그걸 다 좋은 자제하는- 감정도 그렇고 네. 뭐 안 좋은 감정도 그렇고 그냥 그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감정을 후순위로 두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감정을 먼저 드러내면은 그 관계는 진짜 극단으로 가지는 것 같아요. 끝나거나 더 가까워지거나로. 안정적인 관계 유지에는 감정을 우선순위로 꺼내지 않는. 근데 비즈니스면은 그게 이렇게 그쵸?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뭔가 인간적으로 내 인간관계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내 마음에 뭔가 안 좋은 감정을 남겨뒀다고 만약에 예를 든다면, 네. 좋은 감정은 모르겠지만 안 좋은 감정이 마음속에 있는데 굳이 말 안 해. 그러면 그냥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좀 멀어진 거 아닌가요? 유지된다기보다. 네. 근데 멀어진 거. 그냥 그렇지만 멀어진 걸 티 안 내려고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듣다 보니까 궁금해졌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뭔가 내 마음속에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을 때 그거를 후회 없이 말한다. vs 말하지 않고 넣어둔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거면은 굳이 지금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전 약간 반대인데 아, 그래요? 그 반대예요? 오히려 안 좋은 건 말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이미 안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아까 했던 말이랑 똑같지만 이미 안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그걸 말 안 해서 껍데기만 유지되는 것보다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이게 된 거니까.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당장에는 감정적으로 내가 이걸 잘못 말하고 싶지 않아서 넣어놓다가 내가 괜찮아졌을 때 말해도 괜찮을 때 다시 그걸 얘기하는 편인데 맞아. 옛날에 나 사실 옛날에 너 좋아했었어 이런 것도 얘기해요. 어머. 오, 그런 화끈하다. 정도의 아니 근데 더 이상 그게 이제 마음이 저랑 없어졌을 때. 마음이 없어졌을 때 마음 그냥 없어졌을 그냥 때? 말해도 그냥 넘길 수 있을 아쉬워.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요. 어려운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은 적당히 숨기는 게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네. 전략적으로 좋으려면 적당히 말 안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안 좋은 건 저는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성격이 그거를 쌓아두면 저는 그게 오래가요. 감정이. 그래서 그때 적재적소에 대신에 좋은 말로 표현을 하는 게 저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전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재밌는 질문이. 가족이랑 관계는 선택일까요? 아니면 상황일까요? 이유를 함께 말해주세요.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여기 이 책에 나온 케이스도 그렇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는데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가족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오면은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거든요. 약간 재하 어머니처럼.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많이 없잖아요. 좋든 싫든 일단 나의 공동체 안에 어떤 그런 범주 안에 이름을 가지고 나와 관계가 생긴 사람이라면은 최대한 포용하고자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춘기 때 왜 나는 우리 가족이 너무 싫어 막 그런 생각 할 때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약간 여기 애들도 기아 제아도 한 번씩 뭐 그런 얘기를 네, 그렇죠. 하긴 하겠지만 저는 진짜 막 여기 내가 왜 태어났는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한 네. 적이 있었을까를 물어보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묶였으면은 그러면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라면은 그냥 인정하고 빨리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게 전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전 반대니까 바로 얘기하면 전 선택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춘기 때 이제 뭐 그런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보는 눈이 넓어지고 이제 뭐 친구도 중요해질 때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가족보다 우선적인 게 이제 많이 생길 때쯤 막 모든 게 변화하니까 전 그때 당시 엄청나게 반항이 많았기도 했고 가족이라는 관계 자체는 사실 그러니까 결혼도 사실 선택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선택적인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법적 제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원래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환님 얘기 들어보다 보니까 진짜 선택일 수도 있겠네요. 결혼도 어쨌건 내가 선택해서 가족이랑 관계를 맺는 거니까 설득력이 굉장히 있으신데요. 네.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이 붙을 때 뭔가 역할에 맞춰서 행동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기대 역할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 당연히 있죠. 그 이제 장녀로서 K 장녀로서 이수님도 K 장녀시거든요. 네. K 장녀로서 이제 동생을 돌봐야 한다. 뭐 챙겨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은연중에 그냥 제가 스스로 부모님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성격이. 네, 대부분. 네. 저는 막내인데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케이스예요. 부모님을 만족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케어해줘야 된다. 이런 게 좀 더 강하고
저는 뭔가 막내로서 물론 K 장녀분들이 보시면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뭔가 막내로서의 역할도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마음에는 다 있는데 언니는 저보다는 표현이 좀 더 적은 사람이라 그 부족한 부분을 부모님한테 내가 더 애교 약간 부리고 그래서 약간 막 엄청 신나지 않지만 더 엄청 신난 신나게 하고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내 억텐에 제가 할 그쵸. 기가 스스로의 기가 빨릴 때도 있고 뭔가 막내라는 이름 아래에도 그런 게 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장남이란 말이 장남이죠. 맞죠? 장남이기도 한데 약간 결정 뭔가 하거나 어떠한 걸 뭐 어디 가야 된다, 뭐 어디 뭐 모시고 가야 된다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약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가족 앞에서 제 감정을 드러낸 지는 진짜 꽤 오래됐어요.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그거 있잖아요. 슬퍼요, 오즈의 이거. 마법사에 그 심장이 없는 깡통 로봇 같은 거 있잖아. 자꾸 얘기를 하면 양철나무꾼. 네. 그게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그 나네. 소소한 걸 다 얘기하기에는 되게 짧게 만나고 올라오는데 그걸 괜히 두고 온 마음처럼 두고 온 여름처럼 남기고 오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표현함으로써 그들이 고심할 거니까. 걱정하거나 고심할 거니까. 같이 아파하지 않는 네. 그냥 나 혼자 짊어지겠다. 그죠. 그거가 혹시나 뭐 중요한 가족 여행이나 뭐 어디 가는 게 있는데 괜히 이런 걸 얘기해서 막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고 이런 게 싫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두고 오는 것들이 많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빠가 은퇴하고 나면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잘 해야 된다. 맞아요. 대비를 잘 해야 되고 우리가 언제까지 널 돌봐줄 수 없고 너 앞가림은 너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동시에 가족과 지금 우리가 챙기는 사람들을 너도 챙겨야 한다라는 거를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저랑 동생한테. 근데 동생은 그걸 이제 그냥 흘려버리는 편이고 저는 그래도 좀 더 나이가 있다라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거를 책임감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나름의 동생도 나름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스스로가 갖는 그 책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정보다는 역할에 네 좀 감정보다 역할. 다들 약간 좀 다 그러시는 편이네요. 그 이들 가족이 4년간 되긴 했지만 가까워지지 못한 관계들을 보면서 현실적이라고 느꼈는지 아니면 좀 씁쓸하다고 느꼈는지. 이 관계 끝내 가까워지지 않은 관계를 보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막 이런 거 보면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뭔가 제 나이 때거든요. 기하 어린 때가 뭐 나오는 네네, 표현력이나 배경이 좀 그래서 어쨌든 역할이 가족 내에서 장남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까워지 못한 관계에 큰 책임은 기하에게 있다고 저는 보기는 해서 안 됐지만 결국 그는 이해하지 못했고 걔가 더 잘했으면 가족이 그게 4년 뒤에 흩어지진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이라고 느꼈고. 전 현실적이라고 느껴졌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각자 역할을 하다가 이게 어그러진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기아가 노력한다고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거는 모르는 저도.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아 친아빠도 있었잖아요. 얘네가 노력을 한다고 이 관계가 다시 붙었을까? 그것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저는 그냥 부모님의 관계는 사실 더 비하인드가 있겠지 싶어서 그것까지는 사실 더 넘겨서 여러 가지 상상을 했지만 기하 재하만 봤을 때 우리 주변에 뭐 재혼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형제나 남매나 자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결합이 된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전 그게 현실적이고 이걸 너무 그래서 막 씁쓸하게 느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면 모든 가정이 있을 수 있는 관계들이니까 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그냥 저는 조금 더 비중을 뒀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뭔가 보지 못한 시선들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또 봐야겠구나라는 것들이 컸던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이 책에서 묘사된 이 둘의 심리가 사실 그때 그럴 걸 그랬어요. 아니면은 뭐 나중에 되어서야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약간 씁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둘은 어쨌든 후회하고 있다는 걸 우린 아니까. 그거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구글 맵 지도 들어가서 아, 스트리트 뷰. 그 보는 거? 저 자주 해요. 그래요? 그래요? 제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 지금 혹시 어떻게 바뀌었나 아니면 그대로 있나 궁금해서 가끔 보거든요. 기아랑 비슷하네요. 구글 스트리트 뷰로 한번 가보거든요. 혹시 내가 아직도 기억하나 싶어서 그 가던 길을. 되게 저도 해서 물어본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기아의 마음을 그런 걸 해본 사람이 느끼는 건 또 다른 게 있나라고 좀 생각해서 물어봤던 거긴 한데 그때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 툭 하고 보이면 그렇게 보이면 가보기는 할 것 같긴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후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혜나 작가의 두고 온 여름 읽고 어떻게 그 후기를 한 번씩 해볼까요? 새로 수리님.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좋은 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오히려 이렇게 같이 좀 깊은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이 책이 오히려 두고 온 여름처럼 되게 제 마음속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아니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네. 진짜 잘해요. 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을 원래 이 독서클럽 하기 전에 선물을 받아서 읽다가 우울하게 약간 보이는 것 같아서 멈췄었거든요. 읽다가 조금 힘들어서. 근데 이번 독서클럽을 통해서 다시 처음부터 읽었는데 뭔가 처음 읽을 때는 왜 책 제목이 읽다 말았으니까 두고 온 여름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이제서야 뭔가 제목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저희가 뭘 잃어버리거나 두고 오면 막 찾으려고 막 애써서 전전긍긍하고 그러는데 이 책은 두고 와도 그냥 애써 찾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여운이 되게 길게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아쉽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짧지? 내용이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 읽고 나서 잠깐 이게 끝이라고 하고 뒤를 봤었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이들의 사정이나 이후에도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했었고 저희가 되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독서클럽을 할 때 보통 자기가 전하지 못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꼭 기하가 용기를 가져서 고베에 그냥 가봤으면 좋겠어요. 스트리트 뷰로만 보지 말고 작가의 인터뷰에도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좀 더 많은 세계를 경험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그래서 꼭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젠가. 그래서 작가님도 말씀하시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그곳에 이제 슬프지 않기를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너무 동화 같잖아요. 오히려 뭔가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 아이들이 너무 몰입했어요. 이 책에. 50살이 되어서라도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제발 말해, 제발 말해 이거 듣고 있니? 아니에요? 제발 말해줘. 제발 말해줘. 저는 요새 한창 또 글을 쓰고 있는 중이라 표현력이나 구성이나 뭐 많은 귀감이 되는 짧은 소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젊은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문학의 미래가 밝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오늘 3번째 선유도 독서클럽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같이 나눠본 이야기 중에 공감이 되셨거나 아니면 이런 주제로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다음 독서클럽에서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책 추천도 항상 환영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다음 모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